낡은 공구들이 널려있는 허름한 작업실 안에서 강민아의 손은 능숙하게 엔진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빛나는 기계 앞에서 놀랍도록 총명하게 빛났다. 24살의 민에게 이곳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실종된 후 19살 어린 동생 지수와 함께 이 낡은 작업실에서 그녀는 세상과 맞서 싸웠다. 미나의 옆에서는 동생 강지수가 고도의 집중력으로 복잡한 회로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지수는 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천재적이었다. 그녀는 기계의 논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보이지 않는 오류를 찾아내는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 그들의 작업실은 변변찮은 장비조차 갖추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미나와 지수는 낡은 자동차 엔진부터 고장난 가전제품까지 못 고치는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골목길 맥가이버 자매라고 불렀다. 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이제 번듯한 작업실을 얻어야 해.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우릴 무시할 거야. 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나는 엔진 부품을 조이는 손을 멈추고 지수를 돌아보았다. 알아, 지수야. 하지만 돈이 없잖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현실을 벗어나긴 쉽지 않아. 그들의 꿈은 단순했다. 작지만 최신 설비를 갖춘 번듯한 자동차 정비소를 여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 강동현을 찾는 것. 아버지는 5년 전 한 항공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다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제발 나타나 주세요. 미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구 상자를 쓰다듬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가 직접 만든 작은 헬리콥터 모형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늘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고 헬리콥터 기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미나와 지수는 작업실 문을 단속하고 있었다. 그때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작업실 바로 옆 공터에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비틀거리며 착륙하는 것이 보였다. 헬리콥터의 로터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엔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언니, 큰일 났어. 지수가 소리쳤다. 저 헬리콥터 뭔가 문제가 있어.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급하게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날카로운 눈매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했다. 그는 태진그룹의 김태우 회장이었다. 태진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었고 김태우는 살아있는 신화 같은 존재였다. 그의 헬리콥터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고 그가 이런 허름한 공터에 불시착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태우의 수행원들이 헬리콥터 주변을 둘러쌌다. 곧이어 태진그룹의 기술자들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헬리콥터의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엔진룸을 열어본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엔진 내부에 특정 부품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은 즉시 교체해야 하는데 예비 부품은 물론이고 이런 종류의 부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김태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중요한 계약 때문에 급히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헬리콥터가 고장 났으니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어떻게든 해결해. 이대로는 안 돼. 그때 미나가 조용히 김태우에게 다가갔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를 김태우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혹시 저희가 잠시 봐도 괜찮을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태우는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엔진을 고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김태우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저희는 이 동네에서 고물상 겸 수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뭐든 고칠 수 있습니다. 미나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김태우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괜히 엉뚱한 짓 했다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미나와 지수는 즉시 헬리콥터로 향했다. 지수는 예리한 눈으로 엔진룸을 들여다보았고 미나는 익숙하게 공구들을 꺼내 들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기계의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정확한 지점을 가리켰다. 언니, 여기 이 부품이 문제야.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미나는 지수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 부품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부품은 복잡하고 정교했다. 태진그룹의 기술자들은 부품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저건 특수 부품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는 그런 설비가 없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다. 하지만 미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낡은 부품들을 뒤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재질과 모양을 가진 낡은 부품 몇 개를 들고 나왔다. 지수는 그 부품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이걸 변형해서 만들면 돼. 아버지의 기술 노트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미나와 지수는 환상의 호흡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미나는 낡은 부품을 정교하게 다듬고 변형시켰고 지수는 작은 도구를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수정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태진그룹의 기술자들은 두 자매의 뛰어난 기술력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손댈 엄두도 못 내던 고난이도 작업을 두 젊은 여자가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다. 1시간여의 작업 끝에 미나는 수리된 부품을 헬리콥터 엔진에 다시 장착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회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미나가 김태우를 향해 말했다. 김태우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헬리콥터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헬리콥터 엔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로터도 안정적으로 회전했다. 헬리콥터는 하늘로 솟아올랐고 김태우는 창밖으로 미나와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헬리콥터는 안정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다. 김태우는 비행 중에도 두 자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순수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두 자매의 신원을 조사해봐. 그리고 그들에게 태진그룹의 항공기술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그날 밤 미나와 지수는 헬리콥터를 고친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을 보며 감격했다. 그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언니, 우리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지수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수야. 우리 아버지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김태우의 비서가 두 자매를 찾아왔다. 비서는 태진그룹 항공기술팀으로의 채용 제안을 전달했다. 미나와 지수는 꿈만 같은 제안에 기뻐했다. 그들은 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아버지를 찾을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진그룹 본사에서 김태우를 다시 만난 미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의 기술력은 탁월했습니다. 태진그룹은 능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두 분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김태우라면 혹시 아버지를 알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저희 아버지는 강동현입니다. 강동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김태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공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그의 세계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동현. 그 이름은 김태우의 뇌리를 찢고 들어와 20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의 눈앞에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강미나와 강지수가 아니라 젊고 패기 넘치던 강동현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헬리콥터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는 겨우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거머쥔 김태우 회장은 단 하나의 이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동현. 그는 김태우에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김태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동료였으며 동시에 김태우가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김태우는 20년 전의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아니, 차라리 잊고 싶었지만 그의 뇌리에 각인된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20년 전 김태우와 강동현은 항공 분야의 혁신을 꿈꾸는 젊은 기술자들이었다. 강동현은 천재적인 항공기 설계자였고 김태우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항공 스타트업 스카이드림을 설립했다. 그들의 꿈은 전 세계를 잇는 혁신적인 항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강동현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두 딸이 있었고 김태우는 그런 행복한 친구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특히 헬리콥터 기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강동현은 기존의 헬리콥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체를 설계했다. 김태우는 그 설계도를 보며 성공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탐욕스러운 눈빛들을 끌어모았다. 당시 태진그룹의 부회장이었던 이준호는 스카이드림의 기술력을 탐냈다. 이준호는 겉으로는 김태우의 오른팔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김태우를 견제하고 자신의 야망을 키우는 교활한 인물이었다. 이준호는 스카이드림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김태우와 강동현 사이를 이간질했고 강동현의 설계도를 조작하여 결함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스카이드림의 신형 헬리콥터 시운전 날을 기다렸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강동현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시운전 현장에 나왔다.
그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다. 김태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운전을 지켜보았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강동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작된 부품이 파열되면서 헬리콥터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비상 활주로 옆숲으로 추락했다. 김태우는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에 절규했다. 그는 불타는 헬리콥터를 향해 달려갔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강동현의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강동현은 실종되었다. 김태우는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얻었다. 사고 이후 이준호는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사고의 원인을 강동현의 설계 미숙으로 몰아갔다. 김태우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준호의 협박과 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준호는 김태우에게 강동현의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이 모든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라고 종용했다. 그렇지 않으면 김태우의 미래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태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강동현의 두 딸, 강민아와 강지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태진그룹을 키워나갔고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살았다. 강동현이라는 이름이 김태우의 세계를 산산조각낸 후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미나와 지수의 얼굴에서 강동현의 모습을 보았다. 특히 지수의 눈빛은 강동현의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김태우는 서둘러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두 자매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 그리고 강동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봐. 비서의 보고는 김태우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강민아와 강지수는 사고 이후 보육원에서 자랐고 힘겹게 살아왔다는 사실, 그들의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 김태우는 자신의 죄책감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두 자매의 불행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강동현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혔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김태우는 미나와 지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자신이 강동현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재능에 감명받아 태진그룹에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미나와 지수는 김태우의 제안에 기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김태우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김태우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두 자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 잡았다. 태진그룹 항공기술팀에 합류한 미나와 지수는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들은 기존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다. 특히 지수는 헬리콥터 엔진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는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듯 했고 그녀의 손이 닿으면 어떤 고장도 해결되는 듯 했다. 김태우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웠다. 그들의 재능은 강동현을 빼닮아 있었다. 특히 지수가 고장난 부품을 보고 아버지의 기술 노트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을 때 김태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강동현의 기술 노트. 그것은 이준호가 그렇게 탐내던 핵심 기술이 담겨 있던 것이었다. 어느 날 김태우는 미나와 지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강동현의 생전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미나와 지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모습에 감격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저희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미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김태우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들에게 강동현의 비행에 대한 열정과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강동현의 이야기를 하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가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강동현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한 마리가 강동현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 회장님,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지수가 물었다. 김태우는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아, 이 강아지는 동현이의 애완견이었네. 이름은 쿠로라고 불렀었지. 동현이가 무척 아꼈던 강아지였어.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쿠로라고요. 저희도 어릴 적에 쿠로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 없어졌어요. 김태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쿠로. 그 강아지는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던 강아지였다. 그는 쿠로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쿠로가 너희들이 키우던 강아지라고 김태우는 놀라서 되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랑 저랑 어릴 적에 늘 같이 놀았어요. 쿠로는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 강아지였어요. 김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쿠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쩌면 그 강아지가 20년 전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강아지는 인간의 기억을 지니지 못하지만 동물적인 직감과 본능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쿠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태우는 몸서리쳤다. 그날 밤 김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동현의 이름, 두 자매의 눈빛, 그리고 쿠로라는 강아지의 존재. 모든 것이 그를 20년 전의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그는 이준호의 교활한 미소와 협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이제 그는 강동현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를 찾고 이준호의 죄를 단죄해야만 했다. 그의 세계는 강동현이라는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붕괴 속에서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김태우는 20년 전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민아와 강지수를 볼수록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고 이준호의 교활한 미소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강동현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준호를 단죄해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강동현의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태진그룹의 모든 기록은 이준호에 의하 조작되었을 것이 분명했기에 김태우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입수했다. 20년 전 헬리콥터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처리되었지만 세밀하게 분석된 보고서에는 미묘한 모순들이 숨어 있었다. 엔진 부품의 파손 형태가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랐고 사고 직전 송수신된 통신 기록에 알 수 없는 노이즈가 심하게 끼어 있었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모순들은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암시했다. 한편 미나와 지수는 태진그룹 항공기술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지수는 헬리콥터의 엔진 구조와 회로에 대한 남다른 이해력을 보였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부품의 미세한 흠집이나 회로의 아주 작은 변형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능력은 강동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지수는 김태우의 헬리콥터를 수리할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당시의 설계도와 기술 자료를 파고들었다. 어느 날 지수는 김태우의 헬리콥터 설계도면을 보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다. 원래 설계도에는 없던 미세한 부품 변형과 추가된 회로가 있었다. 지수의 직감은 그것이 헬리콥터를 불안정하게 만들 의도적인 조작임을 알려주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민에게 알렸다. 언니, 이 설계도 이상해. 아버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했을 리 없어. 분명 누군가 고의적으로 조작한 흔적이야. 지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미나는 지수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수의 말이 맞았다. 강동현은 완벽주의자였고 그의 설계에 이런 미숙한 흔적이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추측을 증명할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태진그룹의 자료실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김태우 몰래 20년 전 스카이드림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관련 자료는 철저히 파기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준호의 치밀한 계획임을 두 자매는 알 수 있었다. 김태우는 미나와 지수가 자신들의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을 수소문했다. 그가 찾아낸 사람은 20년 전 스카이드림의 연구원이었던 박 박사였다. 박 박사는 당시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준호의 협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박 박사는 김태우의 오랜 설득 끝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이준호가 스카이드림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강동현을 음해했으며 사고 역시 이준호가 설계도를 조작하여 일으킨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당시 이준호가 강동현의 기술 노트를 훔치기 위해 강동현의 아내를 협박했고 그녀가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털어놓았다. 이준호는 강동현의 기술 노트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동현이 죽으면 모든 기술이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사고를 완벽하게 조작했고 김태우 회장님에게까지 협박을 가해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동현은 사고 현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다쳤지만 이준호가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술 노트를 얻기 위해 강동현을 감금하고 기술을 강요했을 겁니다. 김태우는 박 박사의 말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이준호에게 속아 20년 동안 침묵해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동현이 살아있다는 희망은 그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이준호를 당장이라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이준호가 강동현을 어디에 감금했는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이준호는 이미 태진그룹의 핵심 실세가 되어 있었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정치 권력과 검은 돈이 얽혀 있었다. 박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서를 더 주었다. 쿠로. 강동현 씨의 애완견 쿠로가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쿠로는 동현 씨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강아지였습니다. 어쩌면 쿠로가 이준호의 감금 장소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쿠로는 일반적인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동현 씨가 직접 훈련시킨 특별한 강아지였습니다. 김태우는 쿠로의 존재를 떠올렸다.
지수가 어릴 적 키웠던 강아지가 쿠로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쿠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 강아지가 강동현을 찾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때 이준호는 김태우와 두 자매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두 자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나와 지수가 접근하고 있는 과거 사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없애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 해고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두 자매의 작업실을 뒤지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강동현의 기술 노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찾으려 했다. 어느 날 밤, 미나와 지수는 퇴근 후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었고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아버지의 낡은 공구 상자마저 깨져 있었다. 누군가 다녀갔어. 미나가 소리쳤다. 지수는 공구 상자 파편들 속에서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술 노트 일부였다. 그리고 종이 위에는 낡은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김태우의 집에서 보았던 쿠로의 발자국과 똑같았다. 언니, 쿠로야. 쿠로의 발자국이야. 지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아버지가 쿠로와 함께 어딘가에 있는 거야. 미나와 지수는 쿠로의 발자국을 따라 작업실 주변 골목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두 자매는 소리를 따라 달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폐공장이었다. 공장 안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선 두 자매는 낡은 창고문 앞에서 멈춰 섰다. 짖는 소리는 창고 안에서 들려왔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쿠로였다. 쿠로는 두 자매를 보자마자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달려왔다. 쿠로야, 정말 쿠로였어. 지수는 쿠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쿠로는 두 자매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그리고 이내 창고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짖기 시작했다. 마치 창고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듯 두 자매는 쿠로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창고 안쪽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었다. 공간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담요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키보드 옆에는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다. 그 안경은 강동현의 것이었다. 미나와 지수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흔적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쿠로가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다.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 동시에 창고 안에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 강동현의 끈질긴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로군. 어둠 속에서 이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이준호, 미나가 소리쳤다. 당신이 아버지를 해쳤군요. 지수가 이를 갈았다. 이준호는 두 자매를 비웃었다. 그래, 내가 강동현을 끝장냈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모든 기술은 이제 내 것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야. 이준호는 두 자매에게 다가왔다. 미나와 지수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복수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묵은 그림자와의 처절한 대결이었다. 쿠로는 두 자매의 앞에 서서 이준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는 마치 가족을 지키려는 맹수처럼 강렬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이준호의 비웃음과 쇠파이프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강민아와 강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복수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불굴의 의지가 솟아올랐다. 쿠로는 두 자매의 앞에 서서 이준호를 향해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그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20년 전의 비극을 지켜본 증인이자 이제는 두 자매의 든든한 수호자였다. 감히 내게 덤비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들. 이준호는 비아냥거렸다. 그의 뒤에서는 건장한 부하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호는 태진그룹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으로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너희 아버지는 나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 너희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미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낡은 창고 안에는 온갖 고철과 공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수는 쿠로의 눈을 보았다. 쿠로는 이준호를 향해 짖으면서도 창고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환풍기를 힐끗거렸다. 지수는 쿠로의 메시지를 읽었다. 탈출구. 언니, 환풍기 지수가 민에게 속삭였다. 이준호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두 자매에게 달려들었다. 미나는 몸을 날려 피했고 지수는 재빨리 환풍기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환풍기는 너무 높이 있었고 낡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어림없다. 이준호가 비웃었다. 미나는 이준호를 유인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이준호의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주변의 공구들을 이용해 방어했다. 그녀의 손에 낡은 렌치가 쥐어졌고 그녀는 렌치로 이준호의 팔을 휘둘렀다. 이준호는 짧은 비명과 함께 팔을 감싸 쥐었다. 그 틈을 타 지수는 창고 안에 낡은 상자들을 쌓아 올려 환풍기 아래에 발판을 만들었다. 쿠로는 이준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다리를 물었다.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쿠로를 떼어내려 애썼다. 지수는 발판 위로 올라서서 환풍기 철창을 잡았다. 철창은 낡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낡은 철근 조각을 찾아 철창 사이를 비틀어 열려 애썼다. 그녀의 작은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기술 노트에서 보았던 기계의 원리와 힘의 균형을 떠올리며 그녀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미나는 이준호와 대치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준호, 당신이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드러날 거야. 아버지는 살아있어. 이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살아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내가 20년 동안 그놈을 철저히 감시해왔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말에 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이준호가 그를 감금했다는 뜻이었다. 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그때 환풍기 철창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갔다. 지수가 성공한 것이었다. 지수는 즉시 환풍기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쿠로는 미나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이준호와 부하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이준호는 쿠로를 발로 차려 했지만 쿠로는 민첩하게 피했다. 지수는 환풍기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환풍기는 건물 외부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경사가 가파른 언덕이었다. 지수는 먼저 환풍기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언니, 여기로 와.
지수가 소리쳤다. 미나는 이준호의 공격을 피해 환풍기 쪽으로 달려갔다. 이준호와 부하들이 그녀를 뒤쫓았다. 미나는 환풍기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쿠로가 마지막으로 환풍기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준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환풍기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이미 늦었다. 미나는 환풍기 내부의 구조물을 발로 차 환풍기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었다. 환풍기는 이준호의 얼굴 앞에서 굉음을 내며 떨어져 나갔고 이준호는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 세 사람은 환풍기를 통해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이준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이준호는 아버지를 20년 동안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미나와 지수는 김태우에게 연락했다. 김태우는 두 자매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설 경호팀을 동원하여 두 자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미나와 지수는 김태우에게 폐공장에서 있었던 일과 이준호의 자백을 털어놓았다. 김태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준호, 이 비열한 놈 내가 20년 동안 그의 거짓말에 속아왔단 말인가. 김태우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강동현이 살아있을 줄이야.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낼 거야. 김태우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자 태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던 자료, 정치권과 유착하여 검은 돈을 세탁했던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준호가 강동현을 감금하고 기술을 강요했던 은밀한 장부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미나와 지수는 김태우를 도왔다. 특히 지수는 아버지의 기술 노트와 이준호가 조작했던 설계도를 분석하여 이준호가 강동현의 기술을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당시 사고 헬리콥터의 블랙박스 기록을 복구하여 사고 직전 이준호가 강동현에게 협박을 가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목소리는 이준호 부회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설계도를 넘기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수는 김태우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 이준호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웠다. 김태우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쿠로는 두 자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김태우의 집에서도 두 자매가 머무는 안전가옥에서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쿠로는 마치 강동현의 존재를 느끼는 듯 때때로 알 수 없는 방향을 향해 낑낑거리거나 짖곤 했다. 어느 날 새벽, 쿠로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는 김태우와 두 자매를 이끌고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로 향했다. 쿠로는 특정 창고 앞에서 멈춰 서서 문을 발로 긁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쿠로야, 여기 아버지가 계신 거야. 지수가 희망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쿠로는 대답 대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문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김태우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때 창고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낡은 철창으로 된 작은 방 안에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은 듯 공허했다. 아버지 미나와 지수가 동시에 외쳤다.
그들은 철창을 붙잡고 남자를 불렀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미나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동현아. 강동현, 김태우가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남자는 김태우를 보더니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태우야.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강동현이었다. 20년 만에 그들은 강동현을 찾았다. 미나와 지수는 철창 문을 열고 강동현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강동현을 끌어안고 억눌러 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강동현은 두 딸의 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게 찾아온 행복과 함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다. 쿠로는 강동현의 발치에 엎드려 낑낑거렸다. 강동현은 쿠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쿠로, 너도 살아있었구나. 고마워. 강동현은 쿠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준호는 강동현을 감금하고 그의 기술을 강요했지만 강동현은 완강히 저항했다. 이준호는 강동현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강동현은 핵심 기술을 끝까지 숨겨왔다. 그는 20년 동안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을 견뎌냈던 것이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준호를 체포했다. 이준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김태우의 증언과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 그리고 강동현의 증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야망은 결국 파멸로 끝났다. 강동현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아주려 노력했다. 김태우는 강동현을 보며 깊은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세계는 한때 산산조각 났지만 그 붕괴 속에서 그는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강동현과 두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동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김태우에게는 10년 묵은 죄책감을 씻어낼 유일한 희망이었고 미나와 지수에게는 꿈에 그리던 재회였다. 하지만 강동현은 20년간의 감금과 약물 투여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고 이준호의 악행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를 치유하고 완전한 기억을 되찾아주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김태우는 강동현을 최고급 병원에 VIP 병실로 옮기고 세계적인 권위의 의료진을 초빙했다. 그는 강동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력과 인맥을 쏟아부었다. 미나와 지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메우려는 듯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까지. 쿠로는 강동현의 병실 침대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쿠로의 존재는 강동현에게 가장 큰 안정과 위로를 주었다. 강동현은 두 딸의 목소리와 쿠로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희미하게나마 두 딸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파편적이었다. 그는 20년 전 사고의 순간과 이준호에게 감금당했던 지옥 같은 시간만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한편 이준호의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준호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막강한 법률팀과 언론 조작 세력이 있었다. 김태우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태진그룹 내부의 비자금 조성 자료,
이준호와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담긴 비밀 장부, 그리고 강동현의 기술을 빼돌린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태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김태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미나와 지수도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미나는 아버지의 사고 헬리콥터를 수리하며 발견했던 미세한 조작 흔적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고의적으로 엔진 부품을 변형하고 회로를 조작하여 사고를 유도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증언은 기술적인 깊이와 명확성으로 법정을 놀라게 했다. 지수는 아버지의 기술 노트와 이준호가 보관했던 자료들을 분석하여 이준호가 강동현의 기술을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강동현을 감금하고 기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협박과 약물에 대한 증거까지 찾아냈다. 특히 지수가 복구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 파일 속 이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협박과 악행은 법정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이준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20년 동안 감금하며 그의 기술을 착취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여전히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강동현의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강동현의 기억이 조작되었고 그가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의 변호인단은 강동현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환각을 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김태우는 강동현의 증언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강동현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증언하려 애썼지만 약물로 인해 손상된 뇌는 그에게서 명확한 진술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증언은 파편적이었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쿠로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재판 내내 강동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준호의 변호인이 강동현의 증언을 반박하려 할 때마다 쿠로는 으르렁거리거나 짖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쿠로의 행동은 마치 이준호의 거짓말에 분노하는 듯 했다. 판사는 쿠로의 행동에 주목했다. 그는 이준호의 변호인에게 쿠로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물었다. 이준호의 변호인은 쿠로가 단순한 강아지이며 그의 행동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쿠로가 강동현의 유일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재판장님, 이 강아지 쿠로는 20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태우가 말했다. 쿠로는 강동현 씨가 가장 아끼던 애완견이었고 사고 당시 강동현 씨의 곁에 있었습니다. 쿠로는 강동현 씨의 기억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강동현 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쿠로의 행동은 이준호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쿠로를 증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을 재판의 한 부분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강동현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김태우와 미나, 지수는 강동현의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강동현이 과거에 즐겨 들었던 음악, 좋아했던 음식, 추억이 담긴 장소 등을 찾아다녔다. 쿠로는 강동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쿠로는 강동현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였다. 어느 날 미나는 아버지의 낡은 공구 상자에서 헬리콥터 모형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작은 헬리콥터 모형이었다. 그녀는 모형을 강동현에게 보여주었다.
강동현은 모형을 보더니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이건 내가 만든 비행기, 강동현이 희미하게 말했다. 지수는 아버지의 기술 노트를 펼쳐 강동현에게 보여주었다. 기술 노트에는 강동현의 필체로 빼곡하게 설계도와 이론들이 적혀 있었다. 강동현은 노트를 보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 꿈이었어. 강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쿠로가 강동현의 손을 핥았다. 쿠로의 따뜻한 처는 강동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강동현은 쿠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행복이 번졌다. 며칠 후 강동현은 다시 법정에 섰다. 그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져 있었다. 그는 미나와 지수, 그리고 쿠로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나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감금하고 나의 기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강동현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20년 전 사고의 진실과 이준호의 악행을 또렷하게 증언했다. 그는 이준호가 어떻게 자신의 설계도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감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과거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이준호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준호는 강동현의 증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강동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쿠로는 강동현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쿠로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영롱했다. 그는 강동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만족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동현의 생생한 증언과 김태우, 미나, 지수가 찾아낸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이준호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었다. 법정은 그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탐욕과 잔혹함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재판 결과는 이준호의 파멸을 선고했다. 그는 살인, 납치감금, 기술 절취, 그리고 증거 조작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하들 또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이로써 20년 묵은 비극의 그림자는 마침내 걷히는 듯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강동현은 육체적인 상처는 회복되어 갔지만 20년간의 감금과 약물 투여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가끔씩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고 그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쿠로는 강동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쿠로의 존재는 강동현에게 가장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다. 쿠로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를 지켜보거나 그의 손을 핥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김태우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는 태진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왔고 자신이 지었던 죄, 즉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공론화하고
태진그룹 내부에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데 앞장섰다. 태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김태우의 용기 있는 행동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태우는 강동현의 병실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 동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외면하고 침묵했던 지난 20년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너의 딸들을 힘들게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김태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동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이 김태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태우야, 이제야 네가 돌아왔구나.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두 친구는 20년 만에 재회하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용서와 화해의 빛이 그 그림자를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다. 미나와 지수는 김태우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했다. 처음에는 김태우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속죄의 노력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김태우에게도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김태우는 태진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강동현과 두 딸의 회복을 돕는 데 전념했다. 그는 강동현의 꿈이었던 항공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여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스카이드림 재단. 20년 전 강동현과 김태우가 함께 꿈꾸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김태우는 재단을 통해 강동현의 잃어버린 기술들을 복원하고 새로운 항공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에 공헌하고자 했다. 강동현은 스카이드림 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아가면서 서서히 과거의 천재적인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되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손은 펜을 잡고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미나는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지수는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꿈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강동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낡은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작은 앨범이 들어있었다. 앨범 속에는 강동현의 젊은 시절 사진과 그의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미나와 지수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앨범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내가 사고 당일 아침에 강동현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동현 씨,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 삶은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운전 꼭 성공하고 돌아와요. 우리 아가들과 함께 기다릴게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강동현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렸던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의 귓게 울리는 듯 했다. 그는 아내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의 옆에서 함께 울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보며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쿠로는 강동현의 품에 안겨 그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쿠로 또한 과거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는 듯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강동현을 바라보았다. 강동현은 자신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는 두 딸과 김태우 그리고 쿠로라는 새로운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다. 몇 년 후
스카이드림 재단은 강동현의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재난 현장 구호, 의료품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강동현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의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미나와 지수는 이제 재단의 핵심 연구원이 되었다. 미나는 뛰어난 실무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지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분석력으로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매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뛰어난 기술자이자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김태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들의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강동현과 두 딸의 꿈을 지원했고 그들의 성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쿠로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모든 직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강동현의 연구실에서 강동현의 발치에 엎드려 있거나 미나와 지수의 작업실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응원했다. 쿠로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의 증인이자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스카이드림 재단에서 개발한 무인 항공기가 첫 시험 비행을 하는 날이었다. 강동현, 김태우, 미나, 지수는 함께 비행장 활주로에 서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무인 항공기를 바라보았다. 무인 항공기는 맑은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묵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자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강동현은 미나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미나가 강동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해요. 지수가 덧붙였다. 김태우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어둠도 없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친구를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의 세계는 한때 산산조각 났지만 그 붕괴 속에서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 스카이드림 재단에서 개발한 무인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치자 강동현의 마음속 20년 묵은 응어리도 서서히 풀려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미나와 지수의 헌신적인 사랑, 김태우의 진심 어린 속죄, 그리고 쿠로의 변함없는 충성심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다. 강동현은 이제 평화로운 미소로 딸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천재 기술자로서의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준호의 잔혹한 행적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는 태진그룹 내부의 비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에 사용했으며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하여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이준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이 강동현에게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김태우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태진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내려놓고 재단 운영에만 전념했다. 그의 목표는 강동현의 기술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고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동현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미나와 지수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리더십이 엿보였다. 강동현은 재단의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했다. 그는 과거에 실종된 기억들을 회복하면서 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은 다시 샘솟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설계도들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특화된 소형 무인 드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꿈이었다.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미나는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생산 기술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지수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작업실에서 낡은 기계를 고치던 어린 소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항공 기술을 선도하는 유능한 연구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수는 뛰어난 분석력과 직관으로 아버지의 잠재된 기억 속에서 잊혀진 기술적 영감들을 찾아내곤 했다. 쿠로는 재단의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는 강동현의 연구실에서 강동현의 발치에 엎드려 있거나 미나와 지수의 작업실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응원했다. 쿠로는 강동현이 힘들어할 때면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아주고, 미나와 지수가 밤늦게까지 연구할 때면 그들의 옆에 엎드려 조용히 지켜보았다. 쿠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의 증인이자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준 이들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강동현은 연구실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개발했던 헬리콥터의 엔진 설계도 중 이준호가 조작하기 이전에 원본 설계도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이 설계도는 당시 이준호가 탐냈던 핵심 기술인 자기부상 엔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동현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태우야, 미나야, 지수야, 내가 이걸 찾아냈어. 이준호가 이걸 훔치기 위해 내 아내를 죽이고 나를 감금했던 거야. 이 기술은 인류의 항공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강동현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천재적인 광기가 번뜩였다. 김태우는 강동현의 발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자기부상 엔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나와 지수도 아버지의 발견에 감격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강동현은 자기부상 엔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완성하지 못했던 에너지 효율 최적화 알고리즘이었다. 그는 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지만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다.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는 듯 했다. 그때 지수가 아버지의 연구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버지의 설계도와 과거 기록들을 며칠 밤낮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이 부분을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아버지의 설계도 중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이 에너지 흐름 제어 부분에서 미세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기술 노트를 보면서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오류를 해결하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동현은 지수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수의 통찰력에 강동현은 놀랐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오류였다.
지수는 아버지의 천재성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빠르게 채워졌다. 강동현은 지수의 작업 과정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침내 자기 부상 엔진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강동현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의 기술은 인류의 항공 기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김태우의 헌신적인 지원과 미나, 지수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쿠로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이었다. 스카이드림 재단은 자기 부상 엔진 시스템을 탑재한 새로운 헬리콥터를 개발했다. 이 헬리콥터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었으며 기존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다. 재단은 이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동현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의 옆에는 미나와 지수, 그리고 김태우가 함께했다. 강동현은 자신의 잃어버린 20년과 이준호의 악행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들과 김태우 쿠로 덕분에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저의 딸들은 저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회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요. 강동현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는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나와 지수는 아버지의 곁에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떠한 슬픔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미래를 향한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될 것이었다. 쿠로는 기자회견장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영롱했다. 그는 강동현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보며 만족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꼬리는 연신 흔들렸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